지금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주석이라고 부른다. 시진핑 주석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돼 있겠죠.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사회주의적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 되겠다가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각했다, 연금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중국 정치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당이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실권자는 당 총석입니다. 공산당 총석이. 공산당 총석이가 시진핑이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는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당의 최고 책임자가 당의 군대를 통솔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당 총서기가 겸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 총서기는 군권까지 갖고 있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프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국가주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국가주석은 중국의 명목상의 국가원수입니다.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권이 원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국가주석인데 왜 실권이 있느냐? 당 총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기 때문에 힘이 센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저도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우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국의 현재 공산당 당장에 의해서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 장저민을 발탁해서 총서기에 앉히면서 장저민이라는 당시 총서기가 군에 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덩샤오핑이라는 그 당시에 그 실질적 지도자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2년 정도 더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산당 제도를 깬 거죠. 그런 걸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잖아요. 수교를 했을 때 수교 성명에 사인한 사람은 중국 국가주석 양상쿤입니다. 양상쿤이라는 사람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로서 사인을 했고, 그 당시에 실권자는 장저민이었어요. 당 총석이.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당정군을 완전히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주석이라고 부른다. 이런 개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철옹성 같이 여겨졌던 시진핑 주석의 총석이 실각설이 자꾸 나오느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 10여 년을 지켜본 시진핑의 지위, 시진핑이 구축해 나오는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볼 때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완전히 실각이 돼서 뒤로 물러나 있고 일부는 연금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진핑이 자신의 인맥, 특히 그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인맥으로 소위 심어 놓았던 인물들이 낙마를 하는 거를 마치 그 구계자로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사람도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쨌든 전국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는 보인다. 그리고 9월 3일이 중국의 소위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인데 어젠가요? 인민일보에 단신이 나왔어요. 그 80주년 행사를 거행을 한다. 그리고 시 주석이 중요한 담화를 발표할 거다. 그러면 9월 3일 날에도 천안문 막루에 성루에 시진핑이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잃고 그런 상황까지
간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정적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시진핑 사단이라고 불렸던 많은 시진핑의 신복들이 특히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낙마하고 있다. 이거 자체는 시진핑 권력의 일부 누수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일부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거를 다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쪽 말도 들어주면서 이걸 정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공고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뭐 전혀 금기시돼 있고 나오지도 않죠. 다만 제가 우리 떠먹여주는 TV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의 지도자 교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 투쟁을 하든 뭐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교체가 되는데, 마지막은 항상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은 개별적 지도자들은 낙마를 하고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일한 실체인 공산당의 지위가 손상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문화대혁명이라는 10년간의 대암흑기를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의 실권자가 등장을 했고, 이 덩샤오핑은 최전선의 뭐 총석이라든가 국가주석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최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소위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야오방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야오방을 이어서 한 사람이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자오즈양은 천안문 사태로 실각을 했어요. 그럴 때도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을 써서 자오즈양의 자녀 임기를 당시 상해시 서기였던 장저민이 이어받았고, 자녀 임기를 채운 다음에 두 번의 총서기를 장저민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일 때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매우 유연한 게 이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주석 문제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더 이상 국사를 할 수가 없어서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지, 우리가 얘기하듯이 무슨 투쟁이 생겨서 감금을 하고 이런 형태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우 이제 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중국 공산당이 100년이 넘은 정당이잖아요. 105년 된 정당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 앞에는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돼 있겠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겠다가 시진핑의 국가 목표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1953년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71세잖아요. 그럼 2050년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그 2050년이 시진핑의 국가 발전 계획에 의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 시기입니다.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사회주의적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 되겠다가 시진핑의 소위 중국의 꿈이죠.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2035년을 설정을 해놨어요. 2035년이 어떤 시기냐 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시기입니다. 그거를 19차 당대회가 2017년에 열렸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이거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35년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2027
27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이게 21차 당대회예요. 그럼 22차 당대회가 5년마다 열리니까 2032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정도까지는 자기가 계속 중국을 이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로 보면 2032년이라도 53년생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0세잖아요. 시진핑도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보면 적어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는 집권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이런 뭐 실각설이라든가 낙마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철옹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려하거나 또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미국이랑 싸우는데 힘에 부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을 미국과 대항하면서 이렇게 가면 개인적 권력은 강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뭐 제조업 제1의 국가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는 개혁개방 때는 적어도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손색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정치 성향을 강조하고 중국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 이걸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개방 형태와 다른 형태로 중국의 발전을 이끌고 가는 시진핑적 시스템이 중국의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시진핑 리스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꾸 퍼져나오면 나올수록 국제사회는 중국을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은 고립주의를 향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가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하면서 다자질서를 옹호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소위 이제 그 미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작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부가 저렇게 불안하고 그 내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를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면서 힘을 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돈이 안 되면 대외적으로 그 힘을 응집시켜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거의 이데올로기화잖아요. 관세주의라는 걸 가지고 막 했는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미국 채권 시장이라 국채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고 민생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사실 이런 국제 사회에 특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는 것도 약간의 눈 돌리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저런 전략적 결정을 하고 저걸 하니까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이런 응집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도 지금은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를 계속 속된 말로 딴지를 걸어서 우리도 결사항전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응집을 했는데 중국 국내가 이거 시진핑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특히 원로 당원들이라든가 시진핑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 중국 사회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제적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강조하는 나를 따르라, 뭐 인류 운명 공동체, 지금 열심히 하고는 1대1로 이런 거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의 소위 내지는 그 변고설 또는 뭔가 중국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응집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이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부 뭐 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소식통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서 어디까지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조금 누수 현상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준비를 대만 통일 준비를 마쳐라라고 그랬어요. 마쳐라고 했지 그때 침공한 거는 아니죠. 침공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번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다음에 미국의 개입 이런 걸 보면서 양안 문제 특히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거는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점령하기에.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수백 기의 슝펑 시리즈 미사일을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끔 보도되는 삼협댐이라는 데가 있죠. 삼협. 그 아주 대협곡을 막은 댐인데 이 댐이 파괴되면 약 뭐 1억 명 정도가 몰살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침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그 권좌는 하루아침에 더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거를 미국같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걸 가지고 하는 거면 모를까? 혹시 미국이 개입할지도 모르는 대만 침공을 그렇게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